안녕하세요. 숲에서 책 읽기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두 세계. 내가 10살 때 조그만 도시에 있던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무렵의 체험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갖가지 일들이 짙은 향기로 밀려온다. 어두운 골목, 밝은 집과 탑, 시계 치는 소리와 사람들의 얼굴, 아늑함과 따뜻함이 있던 방, 비밀과 유령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찬 방의 추억이 고통과 함께 기분 좋은 전율로 내 마음을 뒤흔든다. 따뜻하고 비좁은 방, 집토끼, 하녀, 가정상비약 냄새가 나고 말린 과일의 향기가 풍겨온다. 거기에는 두 세계가 뒤섞여 있었고 그 두 극단으로부터 낮과 밤이 밀려왔다. 그 하나의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하지만 이 세계는 너무나 협소해 부모님밖에 없었다. 이 세계의 대부분이 내겐 아주 친숙했다. 이 세계의 이름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랑과 엄격, 모범과 학교로 불렸다. 이곳에는 부드러운 빛, 밝음과 맑음이 있었고 온화하고 다정한 이야기, 깨끗한 손, 말쑥한 옷차림, 훌륭한 예절이 깃들어 있었다. 이 세계에서는 아침 찬송가가 들렸고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다. 또한 이 세계에는 미래를 향한 곧은 선과 길이 있었다.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참회, 관용과 선의, 사랑과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밝고 맑고 아름다운 삶과 정돈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계의 편이 되어야 했다. 그에 반해 다른 세계는 집 한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었다. 이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냄새가 났고 다른 언어, 다른 약속, 다른 요구가 있었다. 이 두 번째 세계에는 하녀들과 직공들이 있었고 귀신 이야기며 추한 소문들이 들렸다. 사람을 미혹하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넘쳤고 도살장과 감옥, 주정뱅이들과 욕을 퍼붓는 아녀자들, 새끼 낳는 암소와 쓰러진 말, 강도, 살인, 자살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처럼 무서운 일들이, 거칠고 끔찍한 모든 일들이 바로 주위에서, 바로 옆 골목과 이웃집에서 일어났고 경찰 끈앞풀들이나 불황자들이 거리를 배회했다. 도처에서 이 또 하나의 격정적인 세계가 넘쳐 흐르며 자신의 냄새를 풍겼다.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우리 집만은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정말 멋진 것이었다. 여기 우리 집의 평화와 질서, 안식, 의무와 책임, 용서와 사랑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 경이로웠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 소란스럽고 요란한 일들, 음침하고 폭력적인 것들이 가득한 세계에서 한달음이면 어머니의 품으로 달아날 수 있다는 것 역시 경이로웠다. 가장 기이했던 것은 이 두 세계의 경계가 그토록 가깝게 맞붙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를테면 우리 집 하녀 리나는 저녁 기도를 올릴 때 거실 문가에 앉아 깨끗이 씻은 손을 단정하게 다림질한 앞치마에 모으고 맑은 목소리로 우리와 함께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럴 때는 틀림없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계, 우리들의 세계인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다. 그러나 부엌에서나 장작을 쌓아둔 광에서 머리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내게 들려줄 때라든가 혹은 자그마한 푸줏간에서 이웃집 여자들과 말다툼을 할 때면 비밀로 둘러싸여 있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었다. 모든 일들이 그런 식이었는데 그런 일들은 내게 가장 심하게 일어났다.
분명 나는 밝고 바른 세계에 속해 있었으며 내 부모님의 아들이었다. 그렇지만 눈과 귀를 어떤 쪽으로 돌려도 거기에는 늘 다른 세계가 있었다. 비록 그곳이 낯설고 무시무시하며 양심의 가책과 불안을 주긴 했지만 난 다른 세계에도 살고 있었다. 심지어 난 그러한 금지된 세계에서 사는 것을 가장 즐겨한 적도 있다. 그러다 다시 밝은 세계로 돌아오긴 하지만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아름답지 않은 세계, 왠지 재미없는 세계, 조금은 황량한 세계로 돌아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물론 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부모님처럼 되는 일이며 비할 데 없이 밝고 맑게 그렇게 뛰어나고 단정한 삶을 사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 이르는 길은 너무나 멀었다. 그렇게 되려면 중고등학교 생활을 잘 견뎌내 대학을 졸업하고 각종 시험을 치러내야 했다. 이러한 길은 늘 또 다른 어두운 세계를 관통하거나 그 옆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 그 세계에 머무르거나 빠져버릴 수도 있다. 그러한 운명에 빠져버린 잃어버린 탕자 이야기를 나는 무척 열중해서 읽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선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언제나 구원이며 옳은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나 역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올바르고 선하고 바람직한 일이라 느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편으론 악한이나 탕자들이 나오는 대목에 훨씬 더 마음이 끌렸다. 솔직히 말하면 탕자가 회개를 하고 다시 밝은 세계로 돌아오는 것이 유감스러웠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은 어떤 어렴풋한 느낌이나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감정의 밑바닥에만 막연히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다. 악마를 떠올릴 때도 그것이 변장하고 있건 아니면 본래의 모습으로 있건 언제나 저 아래 길거리나 시장 골목 혹은 선술집 같은 곳에 있을 거라 생각했지 결코 우리 집에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누이들 역시 밝은 세계에 속해 있었다. 본질적으로 누이들은 나보다 훨씬 더 부모님께 가까이 있는 존재처럼 보였고 훨씬 더 착하고 몸가짐이 바르며 결함이 없었다. 누이들에게도 부족한 점과 나쁜 버릇이 있긴 했지만 내가 보기에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진 않았다. 악과의 접촉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던 나, 어두운 세계에 훨씬 더 가까이 있었던 나와는 달랐다. 누이들은 부모님처럼 사랑받고 존중받을 만했다. 누이들과 싸움을 해도 시간이 지나 양심에 비추어 보면 잘못한 쪽은 언제나 나였고 용서를 비는 쪽 역시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나여야 했다. 누이들을 모욕하는 것은 부모님을 모욕하는 일이었고 선과 계율을 모욕하는 일이었다. 내게는 누이들보다는 오히려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한 거리의 불황아들과 나눌 수 있는 비밀이 있었다. 마음이 따스하고 맑고 밝은 날에 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일, 착하고 얌전하게 누이들과 함께 지내는 일, 그러면서 훌륭하고 고귀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일은 무척이나 즐거웠다. 천사와 같은 착한 아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최고의 것은 천사가 되는 것이었다. 성탄절에 느끼는 행복과 같이 밝은 음악과 좋은 향기에 둘러싸인 천사일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달콤하고 멋진 일처럼 생각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은 무척이나 드물었다. 악의 없이 재미있는 놀이를 하다가도 열정과 격함에 사로잡혀 누이들과 다투게 되는 일이 잦았다. 그러다 화를 참지 못해 거친 행동과 거친 말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죄인처럼 느끼기도 했다. 그런 다음에는 어둡고 격앙된 후회와 회환이 찾아왔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고통스런 순간이 이어졌다. 그러고 나면 다시 밝은 빛의 세계가
불화가 없는 고요하고 고마운 행복의 시간이 잠시 동안 돌아오곤 했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다. 같은 반에 시장의 아들과 살림관의 아들이 있었는데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왔다. 거친 아이들이긴 했지만 둘 모두 선하고 허용된 세계에 속해 있었다. 나는 우리가 늘 경멸하던 공립학교에 다니던 몇몇 학생들과도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들 중 한 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다. 10번째 생일이 갓 지났을 때였다. 수업이 없던 어느 날 오후 이웃에 사는 두 친구와 함께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때 키가 큰 아이가 다가왔다. 13살쯤 돼 보이는 힘세고 드센 공립학교 학생으로 재단사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주정뱅이였고 가족 모두 평판이 좋지 못했다. 나도 잘 알고 있던 프란츠 크로머라는 친구였다. 내심 그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자 기분이 좋지 않았다. 크로머는 벌써 어른 흉내를 내고 다녔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걸음걸이나 말투를 따라했다. 그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다리 옆 강가로 내려가 사람들이 눈에 잘 띄지 않게 첫 번째 교각 아래로 숨어들었다. 아치형의 교각과 천천히 흐르는 강물 사이에 비좁은 강변은 온통 쓰레기들, 깨진 유리조각이나 녹슨 철사뭉치 같은 잡동사니들로 지저분하고 더러웠다. 가끔씩 쓸만한 물건들이 발견되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크로머가 시키는 대로 주변을 뒤지며 찾아낸 것들을 그에게 보여야 했다. 그러면 그는 그것들을 골라 호주머니에 넣거나 물속으로 던져버렸다. 그는 나비나 구리 혹은 주석으로 만든 물건이 없는지 조심해서 찾아보라고 했고 그런 것은 모두 자기 호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그 중에는 뿔로 만든 낡은 빗도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아버지께서 아시기라도 하면 이런 만남을 허락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었다. 크로머라는 존재 자체가 두려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나를 인정하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오히려 기뻤다. 그는 명령하고 우리는 복종했다. 크로머와 어울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도 그게 마치 오래전부터 당연히 그래야 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얼마 지나 우린 바닥에 앉아 쉬게 되었다. 크로머는 물에다 침을 뱉으며 어른처럼 행동했다. 그는 이빨 사이로 침을 뱉어 자기가 원하는 곳을 맞추었다. 이야기가 시작되자 우리는 또래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온갖 허풍과 나쁜 짓들을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때문에 크로머가 화를 내지 않을까 몹시 두려웠다. 함께 있던 두 친구는 처음부터 나를 버리고 크로머 옆에 붙어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나는 이방인이었고 내 옷차림이나 태도가 그들에게 거슬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라틴어 학교 학생인데다 괜찮은 집안의 아들인 나를 프란츠 크로머가 좋아할 리 없었다. 다른 두 친구 역시 여차하면 나를 모른 척하거나 공경에 빠뜨릴 녀석들이었다. 불안한 나머지 나도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도둑 이야기를 꾸며댔다. 모퉁이 방앗간 옆 과수원에서 한 친구와 같이 밤중에 몰래 사과가 가득 들어있는 자루를 훔쳤다고 했다. 그것도 보통 사과가 아니라 라이네테와 골드 파르메네 같은 최고급 사과만 훔쳤다고 말이다. 순간의 위험을 피해 이야기 속으로 도피해 들어갔던 것이다.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야기가 금방 끝나면 거짓말이 들통날 수 있을 것 같아 이야기를 부풀렸다. 우리 중 한 명이 망을 보는 동안 다른 한 명이 나무 위에 올라가 사과를 따서 아래로 던져야 했고 결국엔 자루가 너무 무거워 둘이서 들고 올 수가 없어 반은 남겨놓고 갔다가 반 시간 후에 다시 가서 가져왔다고 했다.
이야기를 끝냈을 때 나는 박수를 조금 기대했다. 마지막에는 몸이 달아오를 만큼 지어낸 이야기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었다. 키 작은 두 녀석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이 없었지만 프란츠 크로머는 반쯤 눈을 감은 채 나를 쏘아보며 위협적인 말투로 물었다. 그 얘기 진짜지? 물론이야. 틀림없이 진짜로 그랬단 말이지? 그럼 틀림없고 말고. 나는 분명하게 대답을 했지만 속으로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맹세할 수 있어? 맹세라는 말에 몹시 마음이 떨렸지만 즉시 그렇다고 말했다. 그럼 하느님 이름으로 맹세해봐. 하느님 이름으로 맹세해. 그래 좋아. 크로머는 그제야 몸을 돌렸다. 난 이걸로 일이 잘 끝났다고 생각했고 크로머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마음이 놓였다. 다리 위에 이르렀을 때 크로머에게 이제 집으로 가야 한다고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잖아. 어차피 집에 가는 길도 같은데. 크로머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감히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했고 어슬렁거리며 걷던 그는 정말로 우리 집을 향해 걸었다. 이윽고 집에 도착해 대문과 육중한 노쇠 손잡이가 보이고 햇빛에 반짝이는 창문과 어머니의 방의 커튼이 보이는 곳에 이르자 깊은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 밝음과 평화가 있는 집, 선과 축복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는 안도의 한숨이었다. 재빨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크로머가 문을 밀치고 뒤따라 들어왔다. 마당 쪽으로만 빛이 들어오는 서늘하고 침침한 타일 복도에서 크로머가 내 팔을 붙잡고 나지기 말했다. 그렇게 서두르지 말라니까.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내 팔을 움켜쥔 그의 손은 무쇠처럼 단단했다. 대체 속셈이 뭔지, 나를 괴롭히려는 것은 아닌지 머리가 복잡했다. 소리를 지르면, 격렬하고 위급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른다면 누군가 달려나와 날 구해줄 수 있을 것도 같았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인데? 뭐 때문에 그래? 별일 아니야. 그냥 뭐 좀 물어보려고. 다른 녀석들은 들을 필요 없는 얘기야. 또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제 집에 들어가야 해. 알잖아. 방앗간 옆 과수원이 누구네 건지 너도 잘 알지? 크로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몰라. 방앗간집 주인 거겠지. 크로머는 팔로 어깨를 감싸며 내 얼굴을 자기 얼굴 앞으로 바싹 끌어당겼다. 크로머의 두 눈은 사악했다. 음흉한 미소를 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기운이 넘쳤다. 그래, 그럼 그 과수원이 누구 건지 말해주지. 사과를 도둑 맞았다는 건 오래전부터 나도 알고 있었어. 게다가 과수원 주인이 훔쳐간 사람을 알려주면 이 마르크를 주겠다고 했거든. 뭐라고? 그래도 설마 주인한테 가서 말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그의 명예심에 기대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 크로머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고 배신은 그에게 있어 범죄가 아니었다. 나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일에 있어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와 달랐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크로머는 가소롭다는 듯이 웃었다. 이봐 친구, 내가 이 마르크라는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조범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난 너처럼 부자 아빠도 없는 가난한 놈이야. 이 마르크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어쩌면 주인이 더 줄지도 모르고. 갑자기 크로머가 날 놓아주었다. 우리 집 현관에는 더 이상 평화나 안정의 향기가 풍기지 않았고 나를 감싸고 있던 세계는 무너지고 말았다. 크로머는 나를 도둑놈이라고 말하고 다닐 것이고 이 일을 아버지에게도 말할지 몰랐다. 어쩌면 경찰이 날 잡으러 올지도 몰랐다. 혼돈의 세계, 끔찍하고 위험한 모든 일들이 나를 위협해왔다.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미 나는 맹세까지 해버렸다. 이럴 수가 없었다. 순간 눈물이 나왔다. 돈을 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 절망적으로 호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사과 하나, 칼 한 자루도 없었다. 그때 마침 시계 생각이 났다. 고장난 낡은 은시계로 그저 가지고만 다니던 거였다. 할머니한테 받은 그 시계를 난 재빨리 끄집어냈다. 프란츠, 제발 그러지 마. 그래서 좋을 게 뭐 있어. 내가 이 시계 줄게. 시계 말고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이거 가져. 은으로 만든 거야. 아주 고급이야. 조금 고장나기는 했어도 고치면 돼. 미소를 지으며 크로머가 큰 손으로 시계를 받아 쥐었다. 그 손을 보며 나는 그의 손이 얼마나 거칠고 난폭한지를 느꼈다. 적개심으로 가득 찬 그의 손이 내 삶과 평안을 앗아가 버렸다. 은시계란 말이야. 소심하게 말했다. 고물 은시계 따윈 관심 없어. 너나 고쳤어. 경멸하는 표정으로 크로머가 말했다. 잠깐 프란츠. 나는 그가 그대로 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면서 소리쳤다. 잠깐 기다려봐. 시계 가져가. 정말 은으로 만든 거야. 진짜라고. 시계 말고는 지금 가진 게 없어. 크로머는 싸늘하고 경멸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누구에게 가려는지 알긴 아네. 경찰한테 갈 수도 있어. 경찰 아저씨들 잘 알거든. 크로머는 몸을 돌려 가려 했다. 나는 그의 소매를 잡고 늘어졌다. 그가 가버리면 안 되었다. 그가 이대로 가버릴 경우 벌어질 온갖 일들을 감당해야 할 바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았다. 프란츠,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려는 건 아니지? 장난이지? 나는 긴장한 나머지 잔뜩 잠긴 목소리로 애걸했다. 그래, 농담이었어. 하지만 그러려면 좀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말만 해, 프란츠. 어떻게 하면 돼?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그는 반쯤 눈을 내리깐 채 나를 훑어보며 기분 나쁜 웃음을 지었다. 바보같이 굴지 마. 친절한 척하며 크로머가 말했다.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니야? 난 이마르크를 벌 수 있어. 그리고 너도 알겠지만 난 그런 돈을 그냥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부자가 아니야. 하지만 넌 부자야. 시계도 갖고 있잖아. 이마르크만 주면 돼. 그럼 다 해결되는 거야. 그의 말이 맞기는 하다. 하지만 이마르크라니. 손에 넣을 수 없다는 점에서는 그건 10마르크, 100마르크, 1000마르크나 마찬가지였다. 난 돈이 없었다. 어머니에게 맡겨놓은 조그만 저금통이 있기는 했다. 그 안엔 삼촌이나 친척들이 왔을 때 받았던 동전들만 조금 있을 뿐이었다. 그 외엔 가진 게 없었다. 그 나이 때엔 아직 용돈도 받지 못했다. 정말 없어. 정말 한 푼도 없다고. 하지만 다른 거라면 얼마든지 줄게. 인디언 책이나 장난감 병정들, 나침판 같은 것들은 있어. 그거 갖다 줄게. 크로머가 그 뻔뻔하고 사악한 입으로 침을 뱉으며 명령하듯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고물 잡동사니 같은 것들은 너나 가져. 나침반? 내 말 잘 들어.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말고 돈 가져오란 말이야. 하지만 정말 없어. 구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아무튼 내일까지 이마르크를 가져오는 거야. 학교 마치고 저 아래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끝나는 거야. 돈 안 가지고 오면 알지? 도대체 어디서 그런 돈을 가지고 오란 말이야. 제기를. 정말 돈이 없단 말이야. 너희 집 돈 많잖아. 알아서 잘 해봐. 그럼 내일 학교 끝나고 보는 거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만약 안 가지고 오면 알지? 섬뜩한 표정으로 그가 날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침을 한 번 더 뱉고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나는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었다. 내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어디론가 도망쳐 버리거나 물에 빠져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도 명확치가 않았다. 나는 어두운 계단 맨 아래쪽에 웅크리고 앉아 불행에 몸을 맡겼다. 장작을 가지러 광주리를 들고 내려오던 리나가 울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리나에게 올라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서 집 안으로 들어섰다. 유리문 옆 옷걸이에는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걸려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자 고향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내 마음은 마치 탕자처럼 고향집의 정취를 애원하고 감사하며 반겼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속한 밝은 세계의 것이었다. 죄를 가득 짊어진 채 낯선 물결 속에 깊숙이 잠겨 모험과 죄악에 빠져버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적의 협박과 위협, 불안과 치욕이었다. 모자와 양산, 오래된 질 좋은 모래자갈 바닥과 마루 장식장 위에 걸려있는 커다란 그림, 거실에서 들려오는 누이의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은 여느 때보다도 훨씬 더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소중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위로와 안정이 되지 못했고 오로지 비난으로만 느껴졌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고 나는 그 밝고 고요한 세계에 참여할 수 없었다. 난 신발에 온갖 더러움을 묻혀왔다. 발깔개에 닦아낼 수 없는 더러움이었다. 밝은 고향의 세계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가지고 왔다. 그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비밀과 두려움은 오늘 내가 이 공간에 끌어들인 것에 비하면 그저 장난이나 우스갯소리에 불과했다. 어머니조차도 어쩔 수 없는, 어머니가 알게 돼서도 안 되는 운명이 쫓아와 자기의 두 손을 내게 뻗친 것이다. 이미 난 하느님 앞에 거짓 맹세를 했다. 내가 저지른 일이 도둑질이었든 거짓말이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내 죄는 그런 게 아니라 악마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왜 그때 그를 따라갔을까? 왜 아버지 말씀보다도 크로머의 말을 더 잘 들었을까? 왜 도둑질 얘기를 꾸며냈을까? 무엇 때문에 그런 도둑질 얘기로 나 자신을 영웅시하며 허풍을 떨었을까? 이제 악마가 내 손을 잡고 뒤에서 날 감시했다. 잠시 동안 나는 앞으로 다가올 공포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한 채 무엇보다 내 앞길이 이 순간부터 점점 내리막길로 향해 마침내는 암흑으로 떨어지리라는 두려운 확신에 몸을 떨었다. 나의 잘못된 행동은 또 다른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누이들과 다정히 지내는 일이며 부모님께 드리는 인사와 입맞춤 모두 거짓이 되었다. 그들에게 내 운명과 비밀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모자를 보자 한순간 신뢰와 희망의 빛이 마음을 스쳐갔다.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말씀드리고 처분에 따라 벌을 받으면 그러면 아버지를 내 편이 되게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종종 해왔던 것처럼 힘들고 가혹한 시간, 용서를 비는 후회로 가득한 참회의 시간만 견뎌낼 수 있으면 될지도 몰랐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감미롭고 달콤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저 생각일 뿐이었다.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리라는 걸 잘 알았다. 내겐 나만의 비밀이, 혼자 스스로 감당해내야 할 죄가 있었다. 어쩌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갈림길일지도 몰랐다. 이 순간부터 앞으로는 영원히 나쁜 사람 편이 되어 그들과 비밀을 나누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며 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될지도 몰랐다.
어른 행세를 하고 영웅 행세를 했던 대가를 치러야 했다. 방으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젖은 신발에 대해 꾸중을 하신 것은 차라리 다행스런 일이었다. 그 꾸중으로 인해 아버지는 더 나쁜 사태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버지의 질책을 들으며 나는 그 일을 몰래 다른 일과 연관시켰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이상하게도 어떤 새로운 느낌이 갑자기 다가왔다. 그것은 그 끝이 날카로운 낚싯바늘 같은 불길한 느낌이었는데 이를테면 아버지에 대한 우월감 같은 것이었다. 잠시 동안 아버지의 무지함에 대해 약간의 경멸이 느껴졌다. 젖은 신발에 대한 꾸지람은 소소해 보였다. 혹시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내 자신이 마치 살인죄를 고백해야 하는데 훔친 빵에 대해서만 신문을 받는 범죄자처럼 느껴졌다. 추악하고 꺼림칙한 느낌이었지만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강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그 느낌은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더 단단하게 나 자신을 비밀과 죄에 결박시켰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크로머가 경찰에 가서 내 이름을 밝혔을 수도 있다. 내가 집안에서 아직 어린애 취급을 받고 있는 동안 내 머리 위로는 천둥 번개가 휘몰아쳐 오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때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신성한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첫 순간이었고 유년기에 기반을 이루고 있는 기둥, 누구든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기둥에 처음으로 상처가 가해지는 순간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이러한 체험으로부터 우리 운명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방향이 설정된다. 그러한 균열과 상처는 다시 늘어나고 치료되고 잊히기도 하지만 가장 은밀한 방 안에서 계속 살아남아 피를 흘린다. 이러한 새로운 느낌에 나 자신이 두려워졌다. 곧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가 발에 키스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 어떤 것도 용서받을 수 없다. 어린아이도 그런 건 어느 현자 못지않게 느끼고 안다. 당면한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난관을 타개할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지만 여의치 않았다. 저녁 내내 변해버린 거실의 분위기에 익숙해지기 위해 애를 써야만 했다. 벽시계와 책상, 성서와 거울, 책 선반과 벽에 걸린 그림들이 동시에 나와 작별을 고했다. 선하고 행복했던 나의 삶과 세계가 과거가 되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얼어붙은 마음으로 지켜보아야만 했다. 처음으로 죽음의 맛을 본 것이다. 죽음은 쓴맛이 났다. 죽음은 탄생이고 두렵고 떨리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었다. 마침내 침대에 누울 수 있게 되자 기뻤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녁 기도가 최후의 죄를 사하는 연옥의 불처럼 나를 휘감고 지나갔고 식구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를 불렀다. 난 함께 부르지 못했다. 노래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는 쓰디쓴 쓸개집이나 독약처럼 느껴졌다. 아버지가 축도를 할 때도 함께 기도하지 못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옵소서 하며 아버지가 기도를 마치자 순간 내 몸을 스쳐간 어떤 경련이 나 자신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몰아내는 것 같았다. 하느님의 은혜가 가족 모두와 함께 했지만 나와는 아니었다. 차갑고 어두운 마음에 지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잠시 따뜻함과 안도감이 부드럽게 나를 감쌌지만 내 마음은 다시 불안에 휩싸였고 지난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몸이 떨렸다. 어머니가 여느 때처럼 잘 자라고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는 아직 방 안에 남아 있었고 어머니가 든 촛불의 가느다란 빛이
아직도 문틈으로 새어들어오고 있었다. 어쩌면 지금 어머니가 다시 한번 내게 와준다면, 그러면 어머니가 어렴풋이 알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내게 입맞춤을 해주고 물으시겠지. 다정하고 희망이 담긴 목소리로 물으시겠지. 그럼 나는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이고 목에 걸린 돌덩이가 녹아버리겠지. 그런 다음 어머니 품에 안겨 모든 걸 말하고 용서를 빌 수 있겠지.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문틈으로 비쳐들던 빛이 사라져버린 후에도 한동안 여전히 귀를 기울이며 생각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낮에 있었던 일들을 상기하며 크로모의 눈을 떠올렸다. 그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다. 한쪽 눈을 반쯤 감은 채 입가에 비열한 웃음을 지어 보이고 있었다. 그를 바라보자 이제 도저히 피할 길 없다는 절망감이 파고들었고 그의 얼굴은 더 크고 흉측하게 변해갔다. 내가 잠이 들 때까지 그는 내 곁에 바짝 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내가 꾼 꿈은 크로머나 오늘 있었던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 누나들과 함께 배를 타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주위를 온통 휴일의 평화와 광채가 둘러싸고 있었다. 한밤중 잠에 깨었을 때도 행복감의 여운이 여전히 느껴졌고 누이들의 하얀 여름옷이 햇빛에 반짝이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낙원에서 현실로 추락하였고 다시 사악한 적의 눈과 마주서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급히 올라와 왜 이렇게 늦도록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느냐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지만 난 몸이 좋지 않았다. 어머니가 어디 아프냐고 걱정하며 물었다. 난 구토를 하고 말았다. 구토를 한 게 나쁘진 않았다. 몸이 약간 좋지 않은 덕분에 아침 내내 카밀라 차를 마시면서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는 것도 좋았고 옆방에서 어머니가 청소하는 소리, 리나가 바깥 복도에서 고기 장수와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았다. 학교에 가지 않는 오전은 무언가 환상의 세계, 동화의 세계 같았다. 햇빛이 방 안으로 비춰들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초록색 커튼으로 가리던 그런 햇빛과는 달랐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오늘은 마치 맛없는 음식 같았고 음정이 맞지 않는 노랫소리 같았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평소처럼 몸이 좋지 않을 뿐이었고 이걸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다. 학교를 빠질 수는 있었지만 이 정도 병치레로 11시에 시장에서 날 기다리고 있을 크로모로부터 보호받을 수는 없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친절한 간호도 위로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귀찮고 미안한 마음이었다. 잠든 척하고 누워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해보았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어쨌든 11시에는 시장에 가 있어야 했다. 그래서 10시쯤 일어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몸이 다시 좋아졌다고 말했다. 보통 이런 경우엔 다시 침대에 누워있든지 오후에 학교에 가든지 해야 했다.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다. 한 가지 계획을 세워놓았다. 돈 한 푼 없이 크로모에게 갈 수는 없었다. 작은 저금통에 손을 대는 수밖에 없었다. 그 안에 든 돈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건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얼마는 되었다.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갖고 가서 크로모를 달래는 것이 낫다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양말 바람으로 살금살금 어머니 방에 들어가 책상에서 저금통을 꺼내왔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어제처럼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심장이 떨려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아래 계단에서 처음으로 저금통을 살펴보고 그것이 잠겨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여전히 가슴은 뛰었다. 저금통을 깨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가는 양철 격자 몇 개만 떼어내면 되었다. 하지만 뜯겨진 곳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처음으로 비로소 도둑질을 한 것이다. 그때까진 사탕이나 과일 같은 것들만 몰래 손을 댔을 뿐이었다. 내가 모아둔 돈이긴 했지만 이건 분명 도둑질이었다. 나는 프란츠 크로머와 그의 세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것과 일이 점차 나쁜 방향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느끼고 그에 저항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악마가 나를 잡아간다 해도 되돌아설 길은 없었다. 불안에 떨면서 돈을 세어보았다. 꽤 묵직한 소리가 났지만 막상 손에 쥐어진 돈은 형편없이 적었다. 65페니히. 현관 아래쪽에 저금통을 숨겨놓고 돈만 꼭 쥐고는 보통 때와 다른 쪽으로 집을 나섰다. 누군가 2층에서 부르는 것 같았지만 재빨리 빠져나왔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달라진 도심의 골목길을 지나 우회로를 택해 걸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름 아래를 나를 유심히 바라보는 집들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 곁을 지나갔다. 언젠가 학교 친구 중 한 명이 가축시장에서 돈을 주운 적이 있다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났다. 기적을 베풀어 내게도 그런 행운을 주십사 하고 신에게 기도하고 싶었지만 내겐 기도할 자격이 더 이상 없었다. 설사 기도를 한다 해도 깨진 저금통이 다시 채워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멀리서 프란츠 크로머가 나를 알아보고는 내 존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아주 천천히 다가왔다. 가까이 온 그는 명령을 하듯 따라오라는 신호를 주고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유유히 걸어갔다. 크로머는 슈트로 골목을 따라 내려가 좁은 판자 다리를 건너 공사 중인 새 집들이 있는 곳에서 멈춰 섰다. 거기엔 일하는 사람이 없었고 문도 창문도 없이 담장만 삭막하게 들어서 있었다. 주위를 살피고 난 크로머가 문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뒤따라 들어갔다. 그는 담장 뒤쪽으로 돌아가더니 내게 오라고 신호를 하고는 손을 내밀었다. 가지고 왔지? 싸늘한 어조로 그가 물었다. 나는 움켜쥐고 있던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 그의 커다란 손에 떨어뜨려 주었다. 마지막 5페니 동전의 짤랑하는 소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벌써 그는 얼마인지를 알아차렸다. 65페니이네 라고 말하며 그가 날 쳐다보았다. 맞아. 소심한 목소리로 내가 대답했다. 그게 내가 가진 전부야. 너무 적다는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더는 없어. 꽤 똑똑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그가 비교적 부드러운 어조로 나를 나무랐다. 명예를 존중하는 남자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해. 너한테 결코 부당한 걸 받으려는 게 아니야. 이런 쇠붙이 따위는 도로 가져가라고. 알겠어? 너도 잘 알겠지만 사과농장 주인은 그렇게 값을 깎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라면 셈을 다 해준다고. 하지만 이것밖에 없어. 더 없다고. 이게 내가 모아놓은 전부야. 그건 네 사정이지. 널 불행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 나한테 아직 1마르크 35페니 빚진 건데 언제 받을 수 있지? 그래 프란츠, 꼭 갚을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내일이든 모레든 곧 더 많이 생길지도 몰라.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건 너도 잘 알잖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널 괴롭히려는 생각은 없어. 다만 오전 중에 내 돈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거지. 너도 알지만 난 가난해. 넌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점심때면 내가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음식을 먹잖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어. 좋아. 조금 더 기다려주지. 모레 오후에 휘파람을 불면 그때 다 가지고 나오는 거야. 내 휘파람 소린 잘 알고 있겠지? 그러고는 내 앞에서 휘파람을 불었다. 전에도 종종 들어본 적 있는 소리였다. 그래, 알고 있어. 그는 내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가버렸다. 그것은 우리 두 사람의 거리였을 뿐이었다. 만약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를 다시 듣게 된다면
난 지금도 깜짝 놀라 숨이 멎을 것이다. 그 이후 종종 그의 휘파람 소리를 들었는데 이 휘파람 소리가 늘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어디에 있건 놀이를 하건 일을 하건 어떤 생각을 하건 이제는 날 구속해버린 운명이 된 그의 휘파람 소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었다. 단풍이 곱던 어느 풍요로운 가을 오후, 내가 아주 좋아했던 우리 집 작은 정원에 자주 나가 어린 시절 즐겨 했던 놀이를 하고픈 충동에 휩싸인 적이 있었다. 당시의 나보다는 어린, 천진난만하고 아무런 티가 없는 어린 소년의 역할을 하는 놀이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항상 날 쫓아다니며 끔찍이 괴롭히고 방해하던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와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어린 시절의 추억과 공상을 깨뜨려 놓았다. 그러면 나는 곧 밖으로 나가야 했다. 날 괴롭히는 적이 있는 사악하고 추악한 장소로 나가 돈 때문에 그에게 온갖 변명을 하고 경고를 받아야 했다. 그 모든 일이 몇 주일 지속된 것 같았는데 내게는 그 기간이 몇 년, 아니 영원히 지속된 것처럼 느껴졌다. 돈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었다. 리나가 식탁 위에 올려놓은 시장 바구니에서 어쩌다 한번 5페니나 10페니 정도 훔친 것이 전부였다. 매번 크로머에게 욕을 먹고 경멸을 당하기 일쑤였다. 자기를 속이고 마땅히 주어야 할 돈을 주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돈을 훔치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이었다. 평생을 통해 이때처럼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굴욕적이었던 적이 없었다. 저금통은 장난감 돈을 넣어 도로 제자리에 갖다 두었는데 아무도 그 저금통에 대해 묻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 들킬지 몰라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크로모의 거친 휘파람 소리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다가와 혹시 저금통에 대해 묻지 않을까 무서웠던 것이다. 내가 돈 한 푼 없이 나타나는 때가 많아지자 크로머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위해 일을 해야만 했다. 크로머를 대신해 그의 아버지 심부름을 해야 했다. 그의 명령에 따라 10분간 한쪽 다리로만 뛰어야 했고 지나가는 사람의 치맛자락에 종이 조각을 붙여야 했다. 이 같은 괴로움은 꿈속에서도 나타나 여러 날 밤을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다. 결국 한동안 몸이 좋지 않았다. 자주 구토를 했고 오한에 떨었으며 밤에는 식은땀이 났고 열이 올랐다. 어머니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더욱 내게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나는 그게 더 힘들었다. 그렇게 날 돌보아주는 어머니에게 신뢰로 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저녁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어머니가 초콜릿을 가져다 주었다. 하루를 착하게 보내고 나면 잘 자라고 저녁마다 상으로 주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각나게 했다. 지금 그때처럼 어머니가 초콜릿을 건네주는데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 너무 괴로웠다. 어머니는 어디 아픈 곳이 없느냐고 물어보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난 그저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초콜릿을 침대 탁자에 내려놓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섰다. 다음날 어머니가 어젯밤 일에 대해 캐물으려 하자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 척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의사를 데려와 진찰을 받도록 했는데 의사는 아침에 냉수욕을 하라는 처방을 내려주었다. 그 시절 나는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다. 잘 정돈된 집안의 평화로운 분위기 한가운데서도 나의 삶은 악령처럼 두렵고 고통스러웠다. 다른 가족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한순간도 이런 내 자신을 잊어버리며 지내지 못했다. 종종 화를 내며 그 이유를 묻는 아버지에게는 무뚝뚝하고 차갑게 대했다.
지금까지 숲에서 책 읽기 데미안 1장 2, 3개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